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위법성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자, 위법성이라고 하는 건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서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강도가 공격을 해오니까 반격행위로 내가 강도를 상해를 입힌다든지 또 피해자가 승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를 좀 훼손했다든지 돈을 가지고 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 보이는 행위 중에서도 그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를 법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경우라면 그거는 허용될 수 있겠다. 전체 법질서에서 인정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위법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법의 빛으로 그 행위를 비춰봤을 때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이제 범죄의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런 경우라면 그건 허용될 수 있다. 괜찮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얘기 여러분들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위법하다는 판단, 즉 법질서 전체의 빛을 그 행위에 비춰볼 때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적극적으로 이러이런 경우라면 위법하다. 위법성을 갖추려면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위법하다. 예컨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위법하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위법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 중에서 이렇게 위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행위, 그것이 위법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이제 방법,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규명해내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즉 법 조문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들은 일단 허용되지 않는다. 즉 위법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죠? 일단 추정을 하고 일단 인정을 하는 거죠.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이런 경우라면 위법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다 위법하다. 일단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하겠다. 위법성을 배제해 주겠다. 이렇게 파악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후자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 그래서 위법성을 깨뜨리는 사유를 두고 위법성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다 위법한 경우들이 많겠죠. 그죠? 사람을 죽인다든지 때린다든지 훔친다든지 이러면 위법한 경우가 많은데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허용된다 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그런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른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러이런 경우에 위법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이런 위법한 경우만 범죄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처럼 후자의 방법은 일단 전부 위법하다고 보고 그 중에서 이러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법하지 않다 하고 배제를 시켜주는 거니까 일단 먼저 대규모로 위법성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빼주는 거니까 사실은 후자의 방법이 좀 뭐랄까요, 가벌성의 범위를 좀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전부 다 위법하다고 보고 예외적인 경우 빼니까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도 약간 억울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럴 수는 있는데 현재 독일식 또 일본, 우리나라 이런 대륙법식의 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나가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이러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배제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그 행위 중에는 좀 봐줄 만한 행위, 좀 허용되어야 될 만한 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경우 여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정당 행위 중에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걸로 해서 범죄 성립되지 않는 걸로 봐줍니다. 그 또 하나의 그 정당행위 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그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그 경우를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고 제외를 시켜줍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 어떤 경우가 그럼 위법성이 조각되냐? 배제되냐? 하는 거죠. 이 조각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배제, 제외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자, 사회 상당설 이렇게 해서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상당한 수단이냐 좀 추상적이죠, 그죠? 이런 이유를 들기도 하고 또 이익형량설 그래서 지금 그 공격해오는 그런 행위에 비해서 내가 지금 그 방위하는 이 행위자가 반격하는 행위 그 서로 충돌되는 이익의 정도를 형량해서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겠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행위의 그런 이익을 서로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우월하냐에 따라서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기도 하고 조각시켜 주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다원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각각에 따라서 이유를 달리 봐야 된다. 이런 학설이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피해자의 승낙 같은 경우는 내 물건 가지고 가도 좋다라든지, 그죠? 내 명예 좀 훼손해도 좋다. 피해자가 승낙한 거는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거죠. 이익 흠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익 형량 그 두 가지 이익을 비교해 보는 거 정당방위 같으면 저 공격해오는 사람의 공격행위에서 내가 침해되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강도가 나를 지금 죽이려 칼로 덤벼든다. 그죠? 나의 목숨을 뺏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격행위를 해서 내가 강도의 목숨을 뺏거나 또는 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죠? 이익 형량을 해보면 목숨 대 목숨
또는 목숨 대 그 사람의 신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익 형량이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나의 목숨이 더 크죠, 그죠? 같거나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당 방위를 인정하겠다 이런 거고, 정당 행위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지금처럼 전염병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택연금을 시킨다. 그러면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그 이익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익하고 감금되는 그런 어떤 그 이익,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는 거죠. 결국은 뭐죠? 당신이 좀 감금되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에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크다. 이렇게 되면 감금시켜도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당행위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긴급피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 번개가 치는데 내가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집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문을 깨뜨리더라도 내 목숨을 살린다. 그러면 나의 목숨과 다른 사람의 재물이잖아요. 그죠? 그게 더 크니까 그럴 경우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이 형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론들이 나뉘는데 결국은 각각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행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정당행위 20조, 정당방위 21조, 긴급피난 22조, 자구행위 23조, 피해자의 승낙 24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는 정당 방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을 보고 정당행위는 마지막에 봅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다음에 그 마지막에 잡아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애매한 요소들,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그 배제시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합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당행위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해서 좀 추상적이죠, 그죠? 그런데 애매한 그런 경우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 보장적인 규정이죠. 그런 그 추상적인 규정을 두어서 마지막으로 애매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당행위는 마지막에 봅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공부를 정당 방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 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 사실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겠지만, 나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현재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위하기 위해서 반격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된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당방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결국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해서 내가 반격행위를 하는 것 그거는 허용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 정당방위의 법적 성격은 부정대정입니다. 즉 뭐죠? 부당한 공격행위를 해오는 데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격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정대정이고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로서만 그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 이유는 이걸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긴급피난 가면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설이 있고
책임 조각 사유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조부터 24조가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로만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학자에 따라서는 일부 그 경우에는 책임 조각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어쨌든 전부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즉 부당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 반격 행위를 하는 건 법의 빛으로 비춰볼 때 허용되는 것, 인정되는 것,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근거는 자기보호, 법수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자, 자기 또는 내 법익 말고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봤을 때 개입해서 방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라고 하는 것이 형법상 보호법익, 주로 그걸 많이 얘기를 하겠죠. 생명, 신체, 명예, 재산, 자유 이런 그 형법상 보호법익을 침해하려는 그런 경우 외에 민법이나 노동법 이런 다른 그 조금 약한 법익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민법상에 뭐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또 노동법상에 성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반격행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지금 견해가 대립됩니다. 인정설, 부정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법상 보호법익의 경우에만 반격행위를 할 수 있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다른 사법상이나 노동법상의 그런 그 공격행위에 대해서도 반격행위 할 수 있고 정당방위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보냐 이런 말이죠. 그죠?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를 좀 넓게 보는 사람들은 정당방위를 넓게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법성이 조각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되는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형벌권의 그 발동을 많이 발동을 좋아하지 않는 구파들, 또 인권 보장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게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상이나 노동법상의 그런 공격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그런 반격행위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노동법이나 민법의 그런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해서 반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뒤에 가서 상당성이라는 요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만 맞춘다면 정당방위 넓게 인정해서 나쁠 것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또 한편 입장은 어쨌든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거 아니냐, 그죠? 예외적인 거니까 예외는 좀 좁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 즉 사법상이나 노동법상의 그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보호를 해야지 정당방위로 공격행위로 나아가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학설이 나뉜다는 거죠. 자,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설, 부정설 하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국가적 사회적 법익, 즉 내 개인에 대한 공격행위가 아니고 뭐 뇌물을 주는 걸 손을 친다든지, 그죠? 무슨 그 도로에 그 쇠붙이 같은 걸 막 뿌리는 도로 방해하는 걸 내가 정당방해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개인의 법익에 대해 침해오는 건 내가 정당방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국가나 사회의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뭐 경찰이나 공공기관이 알아서 그걸 막아야지
개인이 나가서 막 자기가 정당방위한다고 그 사람에서 반격행위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좀 그냥 일반 사회적인 표현을 쓰자면 오지랖이 너무 넓다. 그것까지 나서서 정당방위 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은 요 경우는 이제 불포함설, 즉 그런 경우까지는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학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성격에 따라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좀 개입돼 있냐, 돼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 방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 지르는 거는 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입니다. 즉, 우리 불 지르는 거는 사회가 전체 막 불이 나서 불안에 떠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 지르는 걸 그냥 일반적인 무슨 그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내 차에 누가 불을 지르려 한다? 그럼 당연히 정당방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냐, 있지 않냐, 요거 따라서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침해되는 법익이 뭐냐에 따라서 학설이 대립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인데, 그 침해는 현재 일어나는 침해에 대해서만 방위행위가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예전의 방위행위를, 그 침해행위를 나중에 방위할 수 없는 거고, 또 나중에 일어날 침해행위에 대해서 미리 방위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격해오는 부당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미 시간이 지나거나 다가올 것에 대해서는 방해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침해, 뭐 내가 어제 한 대 맞았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해서 안 되겠다, 한 대 때린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래 일어날 거, 오늘 선생님이 단체 기합을 줄 것 같으니까 미리 선생님을 뭐 못하게 한다든지 감금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인데, 다만 현재라고 하는 거는 이 범죄의 시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즉 아주 엄격하게 본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위험이 구체화되면 정당방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을 하는 사람이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는 행위자를 체포하는 거,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범죄가 끝나더라도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서 막 도망가면 쫓아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좀 폭이 넓다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의 그런 침해가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미리 방어 시설을 해두는데 그것이 나중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거는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도둑놈이 들어오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담벼락에 그 전기를 막 300V 이렇게 흘려 놓습니다. 그런데 미리 흘려놨다 하더라도 도둑놈이 올라와서 그 이렇게 쇠붙이를 잡으면 그때 전기가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미리 해두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거는 뭐 현재성을 구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예방적 정당방위 하는 건데, 이 예방적 정당방위는 지금 당장의 현재의 침해는 없지만 전체 상황으로 볼 때 계속해서 부당한 그 위험 상황이, 그런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 한참 오래됐습니다만 그 박보은 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의붓 아버지가 이 딸을 어릴 때부터 강간을 합니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그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죠? 치욕감도 느끼고, 그 남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걸 실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하고 같이 가서 그 아버지를, 자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크게 됐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강간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앞으로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반격 행위를 하는 걸 우리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죠. 자, 이 문제는 결국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또 정당한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옳으냐, 사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반격행위를 해도 괜찮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죠? 자, 그래서 그 우리 판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공격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지리적 위치, 시간 계속의 정도, 공격의 정도와 빈도, 미래 침해의 가능성, 공권력 협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떻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이제 정당방위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권력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당방위를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 내용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을 어쨌든 좀 원칙을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예방적 정당방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